27회 문제 4번에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뭐 직접법으로 보여주는 건데, 기준상 이제 IFRS는 직접법으로 현금법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죠. 근데 간접법으로 작성할 경우에는 직접법을 주석 표시하도록 하거든요. 직접법, 요새 지금 IFRS에서 이런 문구로 보여주고 있어요. 고객으로부터의 현금 유입액. 이게 어떤 활동인 거예요. 이 활동을 기준으로 보여주는 게 직접법이거든요. 현금별 직접법으로 작성하라는 거. 어떤 활동을 기준으로 보여주는 거. 간접법이랑 약간 다르죠. 고객으로부터 현금 유입액이라고 하는데, 고객으로부터 현금 유입액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어떤 요소들이 있는지에 따라서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게 많아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일단 일반적으로 어떤 요소들이 영향을 미칠지만 한번 볼게요. 고객으로부터 현금 유입이라는 활동. 이게 사실 이 두 개가 헷갈릴 수도 있어요. 공급자? 결국 내가 물건을 사와서 고객한테 돈이 생기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건 이제 좀 더 크게 본 거고, 이게 일반적으로 보여주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팔아서, 그러니까 물건을 팔아갖고 돈이 들어오는 거랑 이 물건을 산 활동을 구분해서 일반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일단 고객으로부터, 이게 뭐죠? 매출채권이 내가 팔았는데 못 받은 돈이죠. 이게 뭐죠? 내가 사온 재고예요. 사온. 고객하고 관련된 얘가 고객이랑 관련이 안 돼 있어요. 사실 엄연히 고객으로부터 현금 유입액입니다. 고객하고 관련이 안 돼 있잖아요. 내가 아무리 재고를 많이 쌓고 있다고 해서 이게 고객이랑 관련돼 있나요? 아니죠. 매입 채무, 이건 재고 자산이랑 관련돼 있는 거예요. 사실 내가 매입을 아무리 많이 했다고 해서 그 많은 게 고객 활동의 현금 유출입과 영향을 줄까요? 안 주거든요. 미지급 이자, 미지급 이자도 내가 이자 비용이 생기는 활동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돈을 누구한테 빌려서 이 활동을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그게 고객하고 현금 흐름이랑 관련이 없잖아요. 매출, 고객한테 물건을 판 걸 집계한 금액을 매출이라고 하죠. 매출 원가. 매출 원가는 내가 판매한 거에 대응되는 비용이에요. 판매한 것과 대응되는 비용. 도대체 내가 판매하면서 내가 잃은 건 뭔지를 보여주는 거죠. 매출 원가는. 이자 비용. 내가 돈을 빌렸으니까 이자 비용이 나왔겠죠. 이런 각각의 활동들이 있는 거고, 이 활동들을 이제 현금 유출입으로 보여준다. 그렇기 때문에 고객으로부터 현금 유입액이라는 이 활동은 관련된 계정들을 먼저 선택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먼저 선택해야 되는 게. 매출 활동에서 매출을 선택해내는, 매출 채권을 선택해내는 게. 그쵸? X1년도래요. 이건 X0년도고 X1년도가 이거네요. 매출이라는 게 뭐죠? 그러니까 일단 관련된 게 뭐냐면 매출이랑 매출 채권이에요. 나머지는 관련이 없었잖아요. 매출이랑 매출 채권이라는 게 관련돼 있는데, 내가 매출했다는 게 뭐예요? 누군가한테 물건을 팔았다는 거예요. 누군가한테 얼마치 팔았죠? 85,000원치 팔았죠. 85,000원치를 누군가한테 팔았는데, 이걸 판 거를 우리는 돈 주고 85,000원이란 돈을 주고 판 것도 판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사갈 때 신용카드로 긁었어요. 그것도 판 거죠. 그 활동을 판 활동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현금을 다 받았다면 매출채권이 변동이 있을까요? 매출채권이 생기지도 않겠죠. 고객으로부터 받지 못한 돈인데 나는 파는 활동을 하면서 돈을 다 받았어요, 현금을. 그럼 매출채권이 발생도 안 하겠죠. 당연히 매출채권 발생 안 한다는 건 혹시라도 전에 매출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변동이 없겠죠. 근데 그 반대로 신용카드 매출했어요. 신용카드 매출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85,000원이라는 걸 팔았지만 85,000원이 나한테 돈이 들어왔나요? 한 푼도 안 들어왔을 거예요. 뭐가 생기냐면 85,000원이라는 받을 돈이 생기겠죠. 그게 매출 채권이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전제 같은 게 필요한 거예요. 간접법이 단기 순이익이 다 현금 유출입하고 관련돼 있다고 보고 나서 그걸 조정해 주는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매출이라는 게 일단 처음에 생각할 때 85,000원이 다 돈으로 들어왔겠지 라고 추정을 하면서 시작한다는 거죠. 그게 간접법의 기초예요. 간접법이 단기순이익에서 시작한다는 거는 단기순이익이 뭘로 구성되어 있죠?
이런 손익계산서 계정들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이런 손익계산서 계정들이 현금 유출입이 일단은 현금이 들어왔다는 전제로 시작하는 거예요. 매출 85,000 현금이 들어왔다. 매출원가 현금이 나갔다. 이자 비용 현금이 나갔다라는 전제로 일단 시작해놓고 거기서 그 다음 관련된 걸 조정해 나가는 거예요. 간접법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85,000원을 매출했다는 건 85,000원이 돈으로 다 들어왔겠지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보니까 관련된 계정들을 보니까 매출 채권이 늘어났어요. 내가 매출한 활동 중에 늘어난 5,000원만큼 못 받은 돈이 늘어난 거잖아요. 5,000원이 못 받은 돈이 늘어난 거잖아요. 기초에 비해서. 그러니까 85,000원이 돈으로 들어온 줄 알았는데 5,000원은 못 받은 거더라. 연말까지. 늘어난 거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85,000원. 그래서 빼주는 거예요. 5,000원. 그래서 8만원이 고객으로부터 현금 유입됐구나. 라고 보게 되는 거죠. 일단 한 번에 하려고 그랬는데 쪼개서 이거는 한 번에 하겠습니다. 공급자에 대한 현금 유출 2번을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매출원가. 이 매출원가라는 게 관련된 계정을 먼저 보는 거예요. 공급자. 내가 상품을 누구한테 공급하는 그 공급이 아니라 일반적인 표현이에요. 누군가한테 내가 공급을 받은 거예요. 상품을. 그쵸? 이 공급하는 이 활동하고 관련된 거예요. 누군가한테 내가 상품을 사온 거예요. 그럼 나한테 뭐로 돼 있죠? 재고로 돼 있죠. 내가 돈을 주지 않았다면 매입 채무가 늘어났을 거예요. 이게 어디로 가죠? 이동이 나한테 재고자산이 와서 고객한테 나가는 거예요. 나가면서 이 나간 가치가 측정이 되겠죠. 매출원가. 그렇죠? 그래서 관련된 계정이 재고자산, 매입 채무, 매출원가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두 개는 거의 그냥 뭐 픽스가 된 거랑 마찬가지예요. 일반적으로 문제에 나온 유형이죠. 매출원가, 매입 채무, 재고자산. 근데 매입 활동이랑 관련돼 있는 거잖아요. 공급자로부터 어쨌든 공급받는 활동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손익계산서에 있는 계정을 먼저 돈이 나갔다고 보는 거예요. 손익계산서 매출원가 돈이 나갔구나. 69,000원 X 1년도 지금 현금으로 보는 거잖아요. X 1년 동안의 총 비용이 69,000원이잖아요. 매출원가가 나는데 69,000원이 나갔다고 보는 거예요. 69,000원이 나갔네. 그럼 마이너스 69,000원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볼게요. 관련된 게 재고랑 매입 채무잖아요. 재고 자산이 줄었어요. 이 69,000원이 어떻게 나가냐면 내가 다 돈 주고 사와서 누군가한테 돈을 주고 69,000원을 주고 사왔다는 거거든요. 매출 원가라는 게 그거잖아요. 내가 판매하기 위해서 돈이 들어간 거예요. 물론 이거 제조활동을 볼 수도 있지만 그럼 좀 복잡하니까 그냥 매출 원가라는 게 그냥 사가지고선 팔았다고 보면 돼요. 69,000원어치를 사온 거예요. 왜냐면 내가 사온 값으로 원가에 들어갈 거예요. 내가 판매한 값의 원가가 내가 사온 재고자산의 금액이 원가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사오자마자 팔았다고 볼게요. 69,000원어치를 사와서 다 팔았어요. 그럼 난 돈이 얼마 나갔죠? 69,000원이 나갔겠죠. 그 전제로 시작하는 거예요. 69,000원. 69,000원이 나간 거예요.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이제 일단 그걸 전제로 시작을 해놓고 보니까 재고자산이 오히려 줄었어요. 이게 재고자산이 없으면 고려할 필요 없겠죠. 둘 다 없다면. 근데 재고자산이 기초 대비 줄었어요. 나는 사가지고 와서 팔았다는 걸 전제로 했는데 바로 내가 가지고 있던 그 전에 돈을 주고 샀던 재고자산에서 가져온 것도 있던 거예요. 69,000원 32,000원에서 28,000원 재고자산이 줄었잖아요. 기존에 있던 재고자산을 가져온 거예요. 4,000원만큼. 그렇죠? 그럼 내가 69,000원이라는 게 실제로 원가로 인식했지만 이게 다 올해 돈 주고 사온 건가요? 아닌 거예요. 작년에 미리 사다 둔 4,000원어치가 있는 거예요. 답을 보면서 한번 볼게요. 작년에 사다 놨던 4,000원 더 하는 거예요. 왜냐면 올해 산 게 아니니까. 그럼 올해 돈 나간 게 아니겠죠. 그리고 보는 게 이제 매입 채무. 일단 69,000원 돈 나갔다고 전제를 시작했으니까. 그 다음 보는 게 매입 채무예요. 매입 채무가 뭐죠? 내가 상품을 사오면서 팔려고 상품을 사오면서 팔 거예요. 재고자산을 인식하고 이 사오면서 돈을 안 준 거예요. 그럼 난 전액을 돈을 주고선 사왔다는 걸 전제로 매출원가를 인식했는데 어떻게 했죠? 난 69,000원이라는 돈을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 돈을 다 주고 사와서 팔았다는 걸 전제로 시작했는데 그게 아닌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매입 채무가 늘어났다는 건 내가 69,000원치 어쨌든 물건을 사오면서 이 늘어난 8,000원만큼 27,000원에 35,000원 늘었잖아요. 이 8,000원만큼은 돈을 안 주고 갖고 온 거예요, 재고자산이. 돈을 안 주고 갖고 와서 팔아도 매출원가 인식되겠죠.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니까. 자산이 없어진 거니까 그거 원가를 인식해야 되잖아요. 근데 돈을 안 준 부분을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공급자에 대한 현금 유출을 할 때. 그렇기 때문에 8,000원 더 해줘. 돈을 안 주고 이만큼 사왔으니까. 네, 여기 이렇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자 지급. 네, 이걸 전반적으로 보면서 현금흐름표를 여기까지만 보면 앞으로 현금흐름표가 나오더라도 현금표 나오는 걸 다 맞출 수는 없겠죠. 근데 이 정도까지만 맞추면 전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관련 계정만 보고 앞으로도 이 정도 수준 안에서 문제가 나올 것 같고. 그 이자 지급을 볼게요. 이자 지급이라는 활동이에요, 이거. 이자 지급이라는 활동. 그것도 마찬가지죠. 이자를 지급했어요. 지급했어요. 손익계산서에 있는 이거를 일단 이자를 다 돈 주고 나갔다고 보는 거예요. 12,000원이란 게 다 내 주머니에서 나갔구나, 현금이. 이걸로 시작하는 거예요. 12,000원. 여기서 관련 계정이 없어요, 만약에. 그럼 뭐죠? 그냥 12,000원이에요, 답이. 근데 단서가 되는 관련 계정이 있는 거예요. 단서가 되는. 어떤 단서죠? 미지급한 이자. 만약에 여기 미수 수익이라고 돼 있어봐요. 그럼 그건 관련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이자 비용 12,000원이 답이에요. 근데 이자 지급하는 이 이자 지급이라는 활동과 관련된 계정이 있기 때문에 이 요소를 고려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관련된 계정들. 이자 지급. 미지급한. 내가 이자가 발생했는데 돈을 못 준 거가 미지급이죠. 이 계정에 대한 성격을 일단 명확하게 해야 되겠죠. 내가 이자가 발생했는데 못 준 돈이에요. 그쵸? 근데 못 준 돈이 늘었죠. 얼마 늘었죠? 1,500원이 늘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500원을 더 해주는 거예요. 일단 이자 비용 12,000원이 돈이 다 나갔다가 보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 손익계산서에 있는 금액들이잖아요. 다. 매출원가, 이자 비용. 손익계산서는 손익계산서에 표시되는 수식으로 넣는 거예요, 일단. 매출은 플러스죠. 매출원가 마이너스. 이자 비용도 마이너스죠. 일단 그거에서 시작하고 나서 그거랑 관련된 계정들을 찾아갖고 조정을 해주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현금표를 하나만 더 하면 여기서 딱 이 범위 안에서 나올 것 같은데 한 가지만 더. 예를 들어 앞에 있는 문제랑 연관해서 사용하던 집기 비품 있죠. 이걸 15,000원에 처분했다고 여기서 주어지지만 일반적으로 처분 손익만 주어져요. 문제가 나올 때 사용하던 집기 비품을 처분했는데 처분 손익은 얼마죠 이게? 처분 손익이 얼마다 라고 주어진 거예요. 일단 15,000원에 처분했어요. 지금 감가상각 누계액이 따져보니까 28,000원이죠. 지금 그럼 13,000원 만큼 손실을 보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은 일반적으로 15,000원이 안 주어지고 13,000원이 주어져요. 그게 일반적으로 주어지는 거죠. 그럼 이 투자 활동과 관련된 현금 유입이죠. 이걸 팔았으니까 일반적으로 취득한 건 안 나오거든요. 취득한 건 뭐 3만원짜리 샀대요. 그럼 3만원이 나간 거죠. 그냥 그걸로 끝이니까. 처분한 게 주어지는데 처분한 게 이 처분 가액이 바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처분 손익과 이 순장부 가액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처분 손익이 13,000원인 거예요. 그럼 순장부 가액이 얼마죠? 27,000원이잖아요. 거기에서 28,000원인데 28,000원에서 13,000원을 빼준 값이 15,000원이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 15,000원을 구하게 나오죠. 처분 손익과 이게 주어진 거예요. 왜냐면 처분 손익이 손익계산서에는 순장부 가액이 나타나나요? 안 나타나요? 손익계산서에 내가 받은 금액이 나타나나요? 안 나타나거든요. 손익계산서에 나타나는 건 처분 손익이에요. 15,000원이 아니라 처분 손익인 13,000원, 처분 손실 13,000원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손익계산서에. 그쵸? 그걸 없애주면서 이 순장부 가액을 고려해서 실제 돈을 얼마나 받았는지 그걸 유추해내는 거죠. 근데 그게 어려운 게 아니죠. 현금흐름표에 대한 거부감이 없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죠.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아 도대체 현금이 얼마 들어갈 거냐, 처분손익이 아 이런 거 보니까 순장부가액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니까 처분손익이 이렇게 생겼구나, 그래서 실제로 돈 받은 금액이 얼마구나, 이렇게 추정할 수 있다면 현금표는 지금 이 1번하고 2번 할 수 있으면 앞으로도 95% 이상 맞출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27회 문제 4번에 1번, 4번에 2번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